저는 얼마 전 길다면 길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디에든 속풀이를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만 막상 제대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릴 적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거나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공기 좋은 시골 외곽 지역에서 요양하시며 지내느라 저 또한 시골에서 자라게 된 것이었죠. 저는 학창시절은 전부 시골에서 보냈고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통학하며 다니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도시로 올라와 자취를 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다니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전 남편은 공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에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 누구 한 명이 더 돈을 낼 필요도 없이 딱 반씩 데이트 비용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트 통장도 만들어서 각자 똑같이 돈을 넣고 사용했죠. 당연히 결혼식 때에도 비용을 딱 반반 부담해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공평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람 잘 만났다고 생각했죠. 전 남편의 집안은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산 중산층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대기업을 다니시다 은퇴 후 가게를 차려 운영 중이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저와 달리 전 남편은 시부모님 때부터 쭉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연애할 때 전 남편에게 제 고향이 시골이라고 말하니 전 남편이 놀라면서 저에게 서울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지 않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사는 동안 그렇게 물어봐 준 사람은 전 남편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 남편이 참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전 남편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시내가 어딘지 찾고 막 그랬었는데 자기도 많이 힘들었겠다. 아, 정말? 나도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왔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난 대학생 때 올라온 거여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 그랬구나. 그래도 시골에는 63빌딩 같은 높은 건물은 없을 텐데 서울의 높은 빌딩들 봤을 땐 어땠어? 혹시 지금도 많이 신기해? 처음 봤을 땐 많이 놀랐지.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난 대학생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살았고 이제는 직장도 다니는 걸 지금까지 신기할 리가. 하긴 지금까지 신기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혹시 궁금한 곳이나 가보고 싶은 곳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줘. 내가 많이 데려다 줄게. 알았어. 고마워 자기야. 가고 싶은 곳 생기면 꼭 같이 가자. 솔직히 대학교 때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살았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니고 있던 제가 그때까지 모를 게 뭐가 많았을까요? 전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서울 토박이었던 본인을 뽐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아무래도 집안의 내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전 남편에게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먹으라며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그 음식들이 전부 직접 하신 게 아닌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음식들이더라고요. 네가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는 얘기 들었다. 시골에는 식당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던데, 맞지? 그럼 이런 음식들 잘 먹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으렴. 아, 혹시 케이크 같은 건 먹어봤니? 내가 오늘 서울에서 인기 많은 그 가게에서 케이크 사왔는데, 잊을 뻔했네. 이따 후식으로 같이 먹자꾸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 20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서 다 알아. 이런 거 못 먹어본 사람은 이 사람 부모님이시겠지. 시어머니께서는 시골을 마치 개발 하나 안 된 산골짜기나 허허 벌판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살던 곳은 작은 시내를 끼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만큼은 아니었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도 있었고 당연히 케이크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살았다는 말 하나로 그렇게나 무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이 바로 제 편을 들어준 것 같아서 기분이 빨리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저는 사랑이라는 알량한 감정 하나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람 볼 줄을 몰랐던 겁니다. 전 남편이 처음 친정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도 저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전부 친정부모님을 위하는 건 줄 알았죠. 서울에서 유명한 음식부터 한우 세트까지 바리바리 준비한 남편에게 많이 감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 남편이 흘리듯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부모님께서 고기 자주 못 드신다고 했잖아. 그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고기 같이 드시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겠다. 그때 저는 전 남편이 제가 했던 말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 남편에게 부모님께서 건강 때문에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로 식사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전 남편은 예의 바른 모습으로 부모님께 잘했고 그 모습에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견례 때나 결혼 준비를 할 때에도 저와 전 남편 사이에는 잡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구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이한 전 남편의 생일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전 남편의 생일 축하는 시댁에서 한 번, 친정에서 한 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은 아들이니 당연히 시댁에 와서 같이 축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친정부모님은 사위의 첫 생일인데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당시 전 남편의 생일은 평일에 끼어 있어서 저와 전 남편 둘 다 생일 당일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가 모두 생일 축하는 주말에 하자고 말이 나왔죠. 시댁은 서울이고 친정 부모님 댁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먼저 들렸다가 하룻밤 자고 토요일 아침에 부모님 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께서 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생일상을 차리셨더라고요. 음식은 모두 너무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전부 너무 맛있어요. 미역국도 그렇고 갈비찜도 너무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아요. 이 음식들 전부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맛있지? 사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요번에 내 친구가 어디 호텔 주방장이 한다는 가게 알려줘서 거기에 생일 상차림으로 다 맡겼어.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속으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생일 축하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력과 정성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음식들은 몰라도 흰쌀밥과 미역국 정도는 당연히 직접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음식을 그냥 돈 주고 맡기셨다니 상당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전 남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전 남편에게 따로 준비한 선물부터 생일 용돈이라고 100만 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따로 전 남편 선물도 준비했고 선물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제가 전 남편의 선물로 준비했던 건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와 넥타이 핀 세트였어요. 이전부터 전 남편이 가지고 싶다고 하던 브랜드의 세트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시더니 갑자기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어머, 넥타이색이 이게 뭐니? 얘, 우리 아들은 검은색 안 좋아한다. 너는 결혼까지 한 마당에 네 남편이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둬야지. 엄마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다른 부분들은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 그래? 뭐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며느라가 이제 너는 우리 집 안며느리고 우리 아들의 아내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확인하고 기억해뒀으면 한다. 다음 생일에는 이런 일 없도록 말이다. 알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만 전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서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저 네 하고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긴 뭘 모른다는 건지. 저는 전 남편이 좋아하는 색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 남편은 저에게 아직 자기가 좋아하는 색도 모르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참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도 참을 이유는 없었죠. 저는 어처구니 없어 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색을 왜 몰라? 최근에 계속 블랙이 멋있다면서 좋아했잖아. 그건 내가 한시적으로 마음에 든 색이고 내가 옛날부터 진짜 좋아하는 색은 남색이잖아. 솔직히 상대방에게 선물할 거면 예전부터 좋아했던 색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시적으로 마음에 든 색이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 나는 그저 당신이 좋아하는 색이 블랙으로 바뀐 줄 알았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다음에는 꼭 남색으로 맞춰서 선물할게. 솔직히 검은색이나 남색이나 전 남편이 좋아하는 색이란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타박을 하니 시댁에서부터 좋지 않았던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친정에 도착해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뵈니 다시 기분이 좀 나아졌죠. 친정 부모님도 사위의 첫 생일이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셨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위 먹인다고 시골에서 황토를 먹이며 키운 토종 흑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토종 흑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사려면 한우 고기를 5kg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서 부모님께 놀란 한편 친정 부모님이 전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고 챙겨주시구나 싶어서 깊게 감동했습니다. 전 남편은 부모님께서 차려놓으신 생일상이 마음에 든 눈치였고 식사 내내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식사하는 중에 아버지께서 전 남편에게 생일 선물이라며 흑염소즙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자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 이거 자네 몸보신하라고 엄청 유명한 건강원에서 내려온 흑염소즙이야. 내가 직접 국내에서 키운 염소 사다가 주고 내린 거니까 믿고 마셔도 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잘 마시겠습니다. 당시에 전 남편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해서 항상 피곤을 달고 살았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안부 전화 드릴 때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 매일 야근한다고 했던 걸 기억해 주셨다가 챙겨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노고에 참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전 남편도 좀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웃으며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잘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와 전 남편은 친정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돌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잠기가 밝고 잠자리에 예민해서 전 남편이 움직이자마자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밤중에 어딜 가나 싶어 조용히 따라 나가 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집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이 안 와서 그러나 싶어 전 남편에게 다가가려다가 문득 주말 동안 전 남편이랑 대화를 통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에서나 시댁에서나
단둘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오랜만에 단둘이 오붓하게 이야기라도 할 겸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옆모습으로 전 남편이 수첩에 뭘 적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첩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전에 전 남편은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급하게 수첩을 치웠습니다. 여보. 자는 줄 알았는데 여긴 어쩐 일로 나왔어? 혹시 내가 깨운 거야? 내가 잠기가 좀 박잖아. 근데 여보야말로 왜 안 자고 나온 거야? 혹시 잠이 안 와서 그래? 아니면 오늘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신 음식이 좀 많기는 했지? 엄청 많기는 했지. 생일이라고 그렇게 챙겨주신 게 감사하긴 하더라. 그랬어?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도 아까 엄청나게 놀랐다. 첫 사이라고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더니 많이 준비하시긴 했더라고. 근데 여보, 아까 보니까 수첩에 뭐 적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적고 있던 거야? 별거 아니야. 춥다. 시골이라서 그런가? 밤 되니까 엄청나게 춥네. 얼른 들어가자. 제 물음에 전 남편은 은근슬쩍 말을 돌리면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수첩에 쓰던 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남편이 제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전 남편이 완전히 잠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 조용히 일어나서 수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첩에는 그간 전 남편이 간략하게 써둔 기록 같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써둔 건 시댁에서 받았던 생일상에 대한 것과 생일 용돈으로 받았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전 남편에게 차려준 생일상에 대한 감상과 선물로 받은 흑염소 즙에 대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았던 생일상에는 마음에 들었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친정에서 받은 생일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촌스럽고 맛대가리 없는 생일상은 처음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흑염소 즙은 또 뭐야. 진짜 징그럽고 역겹네. 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그 글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얼이 빠졌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맛있고 좋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전 남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걸 제 핸드폰으로 찍어두고 그날은 그냥 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전 남편을 깨워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거기서 싸우게 되면 부모님 속만 상하게 해드렸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게 세상 다정하게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았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싸울 기분도 아니거니와 집에 도착해서 말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전 남편도 제 반응에 알겠다고 하고 조용히 운전만 하더군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으로 찍어둔 전 남편의 수첩 내용을 보여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무슨 의미로 이렇게 수첩 안에 적어놓은 거야? 당신, 이거 언제 찍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개인 수첩을 찍어? 말 돌리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해줘. 이거 별로였고 촌스럽다고 써둔 거 무슨 의미냐고. 그런데 제가 전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계속 추궁하자 갑자기 전 남편의 표정이랑 목소리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엄청 성가시고 귀찮아하는 차가운 얼굴로 전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긴 솔직한 감상이지. 우리 집은 내 생일이라고 호텔 셰프가 만들었다는 상차림까지 주문해서 챙겨주셨는데 당신네 집은 그게 뭐냐? 이 정도로 형편없을 거였다면 내 생일 챙겨주신다고 했을 때 기대하지 말 걸 그랬어. 뭐라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 생일이라고 흑돼지 한 마리 통째로 잡은 거랑 흑염소 즙 준비하신 게 다 촌스럽고 형편없었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건데. 그럼
시댁에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어디 상차림이라도 맡겨서 준비했어야 당신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말이네? 솔직하게 말할까?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 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실 줄 알았거든. 물론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건 알겠는데 나 흑염소집 좋아하지도 않고 흑돼지인지 뭔지 아는 그 고기도 맛없었어. 그리고 돼지가 뭐야. 이왕 한 마리 잡으실 거면 소를 잡으시던가. 뭐? 소를 잡아? 당신 진짜 뭘 알거나 말하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데. 아, 하나 모르기는 했지. 장인 장모께서 날 이렇게나 신경 쓰지 않으실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거? 당신 지금 말 너무 심한 거 알아? 선 지켜. 우리 엄마 아빠가 차려준 생일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성의는 무슨.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 부모님 말이야. 사실 도시에서 살 돈 없어서 그런 산골짜기에서 사시는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이번 생일상 그 모양인 것도 이해는 가는데. 뭐라고?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빠 건강 때문에 시골에서 사시는 거라고 내가 이전에도 말했잖아. 왜 자꾸 트집을 잡아? 그럼 좀 쓰고 사시라 그래. 눈에 보이게 돈 좀 쓰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할 거 아니야. 뭐? 정말 당신 말 다 했어? 결국 그날 저와 남편은 밤새도록 싸우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저와 전 남편은 계속 이날의 일 때문에 말다툼을 많이 했죠. 원래 전 남편이 남들 보기에 번듯한 거 좋아하고 돈 많이 쓴 선물 같은 걸 좋아하긴 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차려주신 생일상에도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일주일이나 싸우다가 이대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서로 술 한잔 하면서 서로의 성향이 다른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저는 전 남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전 남편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 전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 용돈이라며 200만 원을 챙겨드렸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생신이니 똑같이 200만 원을 챙겨서 저와 전 남편은 시어머니께 도합 4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하고 비싼 상차림 식당을 예약해서 시어머니의 생일상까지 준비했고요. 시어머니께선 뭘 이렇게 준비했냐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지나고 다음 우리 엄마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전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200만 원을 드릴 줄 알았습니다. 저도 200만 원을 챙겨서 시어머니께 드렸으니까요. 엄마 생신날 아침에 전 남편이 장모님 생신 용돈을 보내드렸다고 해서 저도 이전에 시어머니께 드린 것처럼 똑같이 엄마께 2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는 평일이라서 생신상은 주말에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께서 생신상은 차릴 필요 없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연수야, 엄마는 생일상 필요 없으니까 정서방이랑 같이 몸만 와. 엄마가 밥 차려줄게. 그리고 아직 신혼 초인데 무슨 이런 큰 돈을 보내고 그래. 엄마가 250만 원 다시 보내줄 테니까 아껴서 살림에 보탰어. 네? 250만 원이요? 400만 원이 아니라요? 응? 웬 400만 원? 엄마 계좌에 들어온 돈은 250만 원이던데. 정서방이 보낸 50만 원에 네가 보낸 200만 원 합해서 250만 원 맞네. 그래요? 엄마, 돈은 다시 보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엄마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아빠랑 좋은 것도 가세요. 그거 엄마 생신 선물이니까요. 시어머니 때도 똑같이 보내드렸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정말? 아유, 그럼 잘 쓸게. 오늘 아빠랑 이 돈으로 근사한 곳 가서 외식해야겠다.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저는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황당한 기분에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말씀대로라면 전 남편이 보낸 돈은 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아닌 50만 원이라니.
저는 그날 밤 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도대체 왜 50만 원을 보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잘못 보낸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확실히 50만 원만 보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50만 원만 보냈어. 솔직히 그것도 많이 보내드린 거야. 내가 알아봤더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30만 원 정도라던데? 거기에 도축값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쯤 하고 흑염소즙도 5만 원 조금 넣고 그래서 45만 원에 조금 더 넣어서 50만 원 넣었지.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설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퇴근한 사람 쉬지도 못하게 붙잡고 따지는 거야? 당신 그 흑돼지 한 마리 값을 30만 원으로 잡았어? 여보가 먹은 돼지 그거 토종 흑돼지야. 그리고 흑염소즙도 우리 아빠가 국내산 흑염소 직접 사다가 다려내린 거고. 근데 그런 건 다 제쳐두고 대체 어디서 제일 싼 것만 찾아다가 가격 계산을 해. 돈도 돈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당신 먹이려고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다 사오시고 요리하신 건 생각 안 했어? 뭐 토종 흑돼지가 좀 비쌀지 몰라도 한우보다 더 하겠어? 어차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시골에서만 지내시고 뭐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닌데 50만 원도 많지. 그러게 사위 생일상 때 괜히 돈 아끼지 말고 팍팍 좀 쓰시지.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 저는 전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시댁에서 불렀다는 호텔 주방장의 상차림도 50만 원이 넘지 않았고 선물의 용돈까지 다 합해봐야 200만 원도 안 됐을 텐데 친정 부모님께서 전 남편에게 먹인다며 준비하신 음식값은 재료값만 해도 200만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명백하게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전 남편에게 느꼈던 묘한 껄끄러움이 뭐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은 공평하게 반반씩 하는 걸 좋아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가 자신에게 해준 만큼만 똑같이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 여보 말대로 우리 부모님 계속 시골에서 지내셨던 분들이라서 호텔 셰프며 상차림 그런 케이터링 잘 모르셔. 하지만 정성과 가격 따지자면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 게다가 그렇게 하나하나 돈으로 따질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나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아, 여보 왜 그래?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란 거 알잖아. 여보, 나는 여보를 사랑해. 내가 너무 말이 심했던 것 같다.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할게.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 전 남편의 말에 크게 마음이 상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모습에 전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달랬고 나중에는 본인 성향이 그런데 어쩌겠느냐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전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사실 전 남편은 이런 점 빼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혼 생각이 없었어요. 전 남편이 아예 제 부모님에게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앞에서는 티 안 내고 잘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전 남편의 성격을 확실하게 깨달은 뒤부터 친정 부모님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시댁에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전 남편에게 제가 한 만큼 요구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시댁에 잘해도 전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시댁에 신경 쓰는 만큼 여보도 친정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가만 보면 여보는 내가 하는 만큼 친정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 서운할 것도 많네. 내가 안 하긴 내가 뭘 하네. 장인 장모님께서 시골에 계시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나도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어떤 부분이? 난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안부 전화하고 시어머니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가 일하다가도 짬내서 시어머니 부탁 들어드리는데 여보는 그런 적 있어? 이번 주만 해도 여보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 나는 도대체 여보가 어떤 부분에서 할 만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에이, 당신.
우리 엄마한테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안부 전화 좀 드린 걸로 생색내는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여보가 시댁에 신경 더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지금 딱 공평하게 가고 있는 거라고. 뭐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받기는 뭘 받아. 우리 엄마가 당신 회사 다니면서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매주 식사 차려주시잖아. 설마 잊어버린 거야? 시댁은 서울이었고 저와 전 남편의 신혼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식사도 시댁에서 먹으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차리기만 했던 거라 따로 저를 위해서 차려주시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주말 식사 말고는 제가 시댁에서 더 받은 건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말에 점점 정이 떨어졌습니다.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전 남편의 사고방식에 무슨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전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마치 시댁의 발가락에도 못 미치게 자신을 대한다고 느끼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기분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설명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귀를 두 손으로 단단히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 후로 제가 전 남편을 대면대면 대하기 시작하니 저에게 다정다감하게 굴던 전 남편의 태도가 점차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잘하지 않던 친정에 대한 험담도 툭툭 아무렇지 않게 던지더라고요. 여보, 이런 걸 돈 주고 샀어? 부모한테 돈 쓰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가. 무슨 물건 하나를 사도 본인 집구석처럼 구질구질한 것만 골라 사. 그러다 보니 저는 전 남편에게 점점 더 정이 떨어졌고 나중에는 아침 식사도 따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도무지 우리 사이를 어떻게 다시 봉합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전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말에 시댁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전날에 이미 전 남편과 한 차례 싸웠던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음식도 잘 못 먹고 있었죠. 저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분명 시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험담이나 친정에 대한 험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식사하러 모인 자리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면 항상 제 험담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줄곧 전 남편이 잘 커트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제 귀로 믿을 수 없는 대화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날 잡을 거야? 그쪽에서도 빨리 선날짜 잡았으면 한다고 말하더라. 그래도 선 보는 건 좀 그런데. 어머머, 얘 좀 봐. 너 저번에는 괜찮다며. 선 보고 싶다며. 네가 그렇게 말해서 엄마가 얼마나 어렵게 자리 만들었는데 인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가 애당초 걔는 너랑 급이 안 맞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니? 엄마 말 안 듣고 그때 파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냐. 엄마가 계속 누누이 말했잖아. 나는 연수 걔가 예단해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알았어요, 엄마. 엄마 말대로 손 볼 테니까 그만 말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휴, 내가 그때 파혼하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너도 같이 살아보니까 좀 후회되지? 네, 사실 같이 살아보니까 연수 걔가 생각보다 더 구질구질하더라고요. 본인이 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역겨워서. 아무튼 연수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예요. 저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저나 친정 부모님에 대해 험담할 거란 예상은 했지만
선이라뇨. 혼인신고도 한 사람이 왜 선을 본단 말입니까? 저는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몰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까지 하다니 치가 떨려오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떨어지던 정이 그날 완전히 떨어졌는지 배신감보다는 복수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식탁으로 돌아가자 시댁 식구들은 언제 그런 작당을 했냐는 듯 제게 괜찮냐고 살뜰히 물어봤습니다. 며느라가 표정이 너무 안 좋구나. 괜찮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걱정되는구나. 네,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아무래도 저 오늘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은 좀 더 쉬다 와. 오늘은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고 나니 한결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저는 맑아진 머리로 전 남편과 시댁에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우선 부모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을 일이었지만 저는 친정부모님께 시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선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 전 남편을 혼쭐 내겠다고 말씀하시며 저보다 더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복수하는 동시에 딱 한 번 기회를 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양가에 큰돈 들어갈 일을 대비하기 위해 전 남편과 같이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적금은 제 명의였지만 둘 다 똑같은 금액을 넣고 있었죠. 적금의 만기가 다가올 때쯤 전 남편이 저에게 시부모님께서 여행 좀 가고 싶다고 눈치 주셨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말했었는데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로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전 남편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하자마자 전 남편은 반색하며 시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보, 잠깐만.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다 같이 여행 다녀오자. 뭐? 장인 장모님도 같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던 건 우리 엄마랑 아버지셨는데. 뭐가 좀 그런데? 어차피 우리 둘 다 반반 똑같이 부은 적금이잖아. 그 돈이면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다 모시고 여행 다녀올 수 있는 돈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알겠어. 그럼 당신 말대로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여행 가자. 전 남편은 좀 떨떠름해했지만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있겠어요. 그 후 시부모님도 동의하셔서 제 말대로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유럽 여행에 대해서 찾아보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 좌석이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랜 시간 비행기에 체류하다 보면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좋은 자리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 좌석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자 전 남편이 대뜸 비행기표는 자기가 예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비행기표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여보는 좀 쉬는 게 어때? 요즘 너무 얼굴빛도 안 좋고 힘들어 보여. 그래? 요즘 좀 힘들기는 하네. 그럼 비행기표는 당신이 알아봐줘.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아주 좋은 자리로 알아볼게. 저는 전 남편의 말에 비행기 좌석 예약을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굳이 귀찮은 일을 나서서 하겠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 그게 저를 걱정해서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저 제 마음속에는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궁금함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비행기 좌석을 찾는 동안 저는 부모님과 연락하며 여행 준비를 끝냈습니다. 회사에 휴가계까지 내니 어느새 여행 전날이 되어 있었죠.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이라 전 남편은 항공사에서 직접 좌석을 예매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하곤 전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전 남편이 예매했다는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예매한 항공권을 확인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전 남편이 예매한 항공권은 비즈니스석 3장, 이코노미석 3장으로 나뉘어 예매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본인과 시부모님은 비즈니스석, 그리고 저와 친정 부모님은 이코노미석에 앉힐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날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이 예매한 항공권을 몰래 취소했어요.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환불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전 남편은 여행 당일까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과 시부모님의 짐을 차에 싣고 공항에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미 공항에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보고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항공권을 탑승권으로 교환하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왜 혼자 가? 그냥 다 같이 가서 표 받고 그 자리에서 좌석 확인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아니야. 혼자 가서 받아오는 게 더 빠르지. 여기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그래? 그럼 그러던가. 저는 항공권이 취소되었는지도 모르고 탑승권으로 교환하러 가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이 탑승권을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들었는지 직원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아무리 항공권을 들이밀고 탑승권을 내놓으라고 소리쳐봤자 이미 취소된 티켓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남편이 큰 소리로 직원과 싸우기 시작하자 시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느긋하게 전 남편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뗀 채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왜 그래? 비행기표가 뭐 이상하대? 내가 분명 예약했는데 티켓이 취소됐다고 발급해줄 수가 없다잖아. 정말 짜증나네. 어머, 정말? 그럼 어떡해? 잠깐 항공권 뽑아놓은 종이 좀 줘봐. 나도 확인 좀 해보게. 아니야. 당신이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저쪽 가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쉬고 있어. 제가 전 남편이 들고 있던 종이에 손을 뻗자 전 남편은 제가 뺏어갈까봐 얼른 종이를 옆으로 숨기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기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전 남편을 보니 더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느껴진 감정이 있다면 그건 환멸감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 나도 확인을 해야 같이 상황을 해결하지. 이상하네. 혹시 내가 보면 곤란한 거라도 있어? 곤란한 거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당신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야.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나한테 숨기고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은 비즈니스석으로 예매하고 나랑 우리 부모님은 이코노미석으로 예매했는데 항공권 보여주면 들킬까봐 같은 이유 말이야.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취소한 거고. 뭐라고? 이거 지금 당신이 취소했다는 거야? 그래, 내가 했다. 그래도 마지막 딱 한 번 당신을 믿었는데 어쩜 이렇게 끝까지 날 속일 수가 있어? 똑같이 반반 부어서 만든 적금 탄 돈으로 왜 네 부모랑 너만 비즈니스석을 타는데? 그런데 제가 전 남편에게 따져 묻자 상황을 눈치챈 시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 네 부모라고? 얘가 정신이 나갔나?
어디 어른 앞에서 그렇게 싹수 없게 말할 수가 있니? 그깟 자석 등급 좀 다르게 예매한 것 가지고 우리 아들 골탕이나 먹이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이 사람 진짜 돌았나 봐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좋게 여행 가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몰아세워? 아휴, 기분 좀 상했다고 남편의 시부모까지 홀랑 속이긴 하고 말이야. 맹랑하고 소름 끼쳐서 뭐. 아니 도대체 내가 왜 너 때문에 지금 여행도 못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냔 말이야. 너 지금이라도 당장 비행기표 취소한 거 다시 돌려놔라. 네가 취소한 거니까 온전히 네 돈으로 고스란히 돌려놓으란 말이야.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몰아갔습니다. 앞에서는 상식 있는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작당모의를 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전남편과 제 대화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도 많이 화가 나셔서 전남편에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정서방 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말하게. 정말 우리 좌석과 자네 부모님 좌석 다르게 예매했나? 어차피 취소돼서 타지도 못할 좌석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선 어차피 어떤 좌석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비행기 한번 타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돈 아끼는 차원에서 이코노미석으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좁은 곳에 사람까지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해드린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 여행에 들어간 돈은 당신 돈 반, 내 돈 반이야. 근데 내가 당신이랑 똑같이 반 냈는데 돈 아끼자고 우리 부모님만 이코노미석을 타시게 해? 당신이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네 부모님은 다르다고 말했잖아. 애초에 급이 다르다고, 급이. 당신 부모님은 이코노미석도 감지덕지한 사람들이고 우리 부모님은 최소 비즈니스석 정도는 돼야 하시는 분들이라고.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부모랑 급이 다르다고? 무슨 급? 너희 집안 사람들은 뭐 금칠이라도 하고 태어났나 보지? 그런데 왜 하는 행동은 똥만도 못하냐? 인연이?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아유, 애당초 이 결혼 허락하면 안 됐던 건데. 나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아들 당신네 딸이랑 이혼시킬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더는 안 되겠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이 결정 절대 번복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거 잘 됐네. 나도 그쪽 집안이라 더는 엮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집안끼리 아주 끝을 내죠. 앞으로 그쪽이 우리 남편 건물에서 재계약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해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뭐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 건물이라니. 모르셨어요? 전 아시는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 가게에 있는 건물 말이에요. 그거 바로 우리 아빠 건물이에요. 아니, 그 일대 전부가 우리 아빠 땅이자 건물인데 하나도 모르셨어요? 뭐라고? 이게 지금 어디서 거짓말이야? 돈 없어서 시골 촌구석에 처박혀 사는 주제에. 하긴 그걸 아셨다면 저한테 이렇게까진 안 하셨겠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등기부 등본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이시죠? 건물주에 우리 아빠 이름 적혀있는 거. 아니 이게 뭐야? 정말이잖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건물주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셔서 아는 사람들은 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골로 요양차 내려가셔서 주식을 파시고 서울의 값싼 땅과 건물들을 많이 매입해 그걸 임대하며 돈을 벌고 계셨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가 사셨던 땅과 건물들이 금싸라기 땅이 됐지 뭐예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리라 온갖 사람들이 가게를 내고 싶어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아버지가 장사로 한가닥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우리 아빠가 당장 다음 달부터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결혼 전에 저는 전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가게에 대해 듣고 아빠께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시아버지께 본인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자고 하셔서 여태껏 조용히 지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조용히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어리 나가 있는 전 남편과 시부모님을 향해 통보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아. 내가 급이 너무 높아서 확실히 당신이랑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아, 그러고 보니 당신 곧 있으면 선보지?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럼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는데 내가 못 듣겠니? 됐고, 자, 이거나 받아. 뭐야, 이게 뭔데?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지금 당장 거기 사인해. 급이 달라서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혼해줄게. 나도 아는 거 하나 없으면서 사람을 급으로 따지는 인간이랑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거든. 얼른 이혼해야 선봐서 똑같이 급 맞는 여자 만날 거 아니야? 잠깐! 아니야, 여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다 설명할게.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친정 부모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특히나 조용히 계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우리 아빠께 대화를 해보자며 말리시더라고요. 여태껏 다른 일들에는 입을 꾹 닫고 계셔서 대체 뭐 하고 계시나 했던 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입을 여는 건 또 처음 봤네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물리치셨어요. 그쪽이 이렇게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결혼 안 시켰소. 어차피 이제 그쪽과 우리 집은 더는 사돈관계가 아니게 될 테니까 이제 말 걸지 마쇼. 저는 아빠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미리 따로 예약해둔 항공권을 탑승권으로 바꾸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전 남편이 예약해둔 비행기표를 취소할 때 저는 친정 부모님과 따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다른 비행기표를 예약해뒀거든요. 그 사람들은 뒤에서 쫓아오며 뭐라 말을 걸려고 했지만 비행기 안까지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비행기에 타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 후 저와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 건강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해외 유럽 여행을 마음껏 즐기다 왔습니다. 여행 중 간간히 전 남편과의 일이 떠올라 속상했지만 친정 부모님과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푹 쉬니 천천히 마음도 나아지더군요.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전 남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어요. 내용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과 제게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전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인 상태에서 선을 보려고 했던 것과 시댁에서 들었던 험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자료로 잔뜩 청구하겠다고 하니 그때야 협의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큰 일은 시아버지의 가게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입김으로 시아버지의 가게가 그 일대 거리에서 싹 쫓겨나게 되어 엄청 곤란하셨나 봐요. 그 때문에 한동안 매일 밤낮으로 전 남편이 시아버지의 가게만은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연락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전 남편의 연락을 다 차단했어요. 그동안 저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며 차별해온 전 남편이 너무 괘씸했고 다시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전 남편이 미안하다고 연락해온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예전 그대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서울 땅과 건물들의 건물주인 것을 알아도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 그걸로 또 깎아내리고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의 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